결혼 7년 차 부부인 민준과 수연은 서로를 믿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였고 주중에는 각자의 업무로 바쁘게 지냈지만 주말이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주일의 피로를 풀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연이 주말마다 친정에 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이 되면 수연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부모님을 챙기러 간다는 말에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효심이 깊은 아내를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친정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집안일을 제대로 하시기 어렵고 아버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그 말은 충분히 현실적이었고 민주는 아내의 효심을 이해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수연은 가족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었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며 챙기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민주는 그녀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부모님을 돌보는 동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중에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고 아내가 돌아왔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주말마다 혼자 남게 된 민주는 처음에는 조금 허전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혼자 브런치를 해먹거나 밀린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요일에는 집 청소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죠. 수연은 대개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바로 씻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친정에서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거나 피로회복제를 챙겨주는 정도의 배려를 했습니다. 수연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지친 미소를 지었고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아내의 부재는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민주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혼자 저녁을 준비하게 되었고 토요일 아침에 빈 침대를 보는 것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떠나기 전에는 항상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두고 갔고 민준도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끔 수연에게 전화를 걸면 친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거나 청소를 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통화 소리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아내가 정말 친정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구나 하고 안심했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수연을 믿었고 수연도 민준에게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큰 다툼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그저 부부가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겼죠. 주말마다 떨어져 지내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평일에는 함께 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민주는 이런 일상이 언젠가는 끝나고 수연의 부모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예전처럼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쌓인 오랜 신뢰가 있었기에 민주는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은 채 아내를 기다리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서 민주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친정에서 돌아올 때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친절했고 집안일도 잘 챙겼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준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수연은 간단히 맞장구만 칠 뿐. 예전처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주중 저녁 식사 시간에도 침묵이 길어지곤 했죠. 민주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일상의 권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표정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후에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한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민준이 주말 동안 어땠냐고 물으면 수연은 그저 바쁘게 부모님 일을 도왔다고만 대답했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고 민준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했고 아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이런 미묘한 불편함을 스스로 눌러두며 일상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수연의 주말 외출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오전에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금요일 저녁 일찍 집을 나서거나 아예 월요일 새벽에 출근 직전에 돌아오는 경우가 잦아졌죠. 민준이 언제 돌아오냐고 물으면 수연은 부모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셨다는 식의 이유였습니다. 민주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친정에서 고생했다면 지쳐 보이고 힘들어해야 정상인데 수연의 얼굴에는 오히려 묘한 여유가 감돌았습니다. 피곤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딘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민준이 주말 동안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면 수연은 괜찮다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부모님 집안일을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여유로운 일일 수는 없을 텐데. 수연의 태도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는 이런 의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더욱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평일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의 내용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뿐이었죠. 민준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수연은 그렇구나 정도의 반응만 보였고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료들 이야기나 회사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식사를 마치면 바로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일찍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아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의 감정 기복도 이상하리만치 평탄해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수연은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기쁠 때는 활짝 웃었고 화가 날 때는 솔직하게 표현했으며 슬플 때는 눈물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수연은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민준이 무슨 말을 해도 크게 기뻐하거나 화내지 않았고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성숙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민주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에 생기발랄했던 아내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무표정하고 건조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죠. 민주는 자신이 예민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7년 차면 권태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지금의 상황이 그저 평범한 권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주말마다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적 교류도 적어진 것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간다고 할 때마다 정말로 친정에 가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비열하게 느껴져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이죠. 수연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일이 좀 바쁘고 부모님 일까지 챙기다 보니 피곤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친정일은 형제들과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장녀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민주는 마음속에 쌓여가는 의문들을 혼자 감당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차량 점검 시기가 다가온 것을 떠올렸죠. 최근 들어 차량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정비소에 가기 전에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차량 매뉴얼을 꺼내 읽어보니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행 패턴을 분석하면 차량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민주는 저녁에 시간을 내어 노트북으로 블랙박스 영상과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주는 수연이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최근 몇 달간의 주행 기록을 불러왔죠.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엔진 상태와 관련된 이상, 주행 구간을 찾기 위해 하나씩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일들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말마다 기록된 주행 경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민주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주행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의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최근 몇 주간의 토요일 기록을 확인해 봤죠. 수연이 친정에 간다고 했던 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지는 자신들의 집이 맞았지만 도착지가 이상했습니다. 수연의 친정은 집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주택가였는데 블랙박스 기록에 찍힌 위치는 남쪽 방향이었습니다. 그것도 시 외곽 쪽으로 1시간 넘게 운전해서 도착한 곳이었죠. 민주는 처음에는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말 기록들도 확인해 보니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민주는 내비게이션 기록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최근 목적지 검색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죠. 민준이 기록을 열어보니 낯선 주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소를 인터넷 지도에 검색해보니 시 외곽의 모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에 형성된 숙박업소 밀집 구역으로 주로 여행객들이나 장거리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곳이었죠.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왜 그런 곳에 갔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주 같은 지역으로 향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죠. 토요일 오전 10시쯤 집을 출발한 영상에는 수연이 운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주는 이제 그 장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고
약 1시간 후 외곽 지역의 모텔 밀집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민주는 다른 주말의 영상도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같은 지역으로 향하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기록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주말마다 친정에 간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내비게이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 사실을 수연에게 당장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더 확인해 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죠. 민주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수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다녀왔다고 인사했고 민주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수고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씻으러 들어갔고 민주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민주는 블랙박스 기록을 모두 백업하고 내비게이션 기록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정을 숨긴 채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그 이후로 수연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도 아내의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죠.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주말 외출을 준비할 때마다 유독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친정에 부모님을 돌보러 간다면 편한 옷차림이 자연스러울 텐데 수연은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옷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벌의 옷을 번갈아 입어보며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고민하는 모습은 단순히 부모님 집에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이 되면 수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는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죠. 화장대 앞에 앉아 꼼꼼하게 화장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평일에 출근할 때는 간단한 기초 화장만 하던 수연이 주말에는 아이섀도우와 립스틱까지 신경 써서 바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민준이 오늘 화장 진하게 한다고 말하면 수연은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 수도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 간다면서 친구를 만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죠. 민주는 그런 모순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수연의 향수 사용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집에 있을 때나 출근할 때는 향수를 거의 뿌리지 않던 수연이 주말 외출 전에는 꼭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것도 민준이 선물했던 향수가 아닌 새로 산 향수였죠.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 향수로 언제 샀는지 민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챙길 때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친정에 간다면 갈아입을 편한 옷 정도만 챙기면 될 텐데 수연은 마치 여행을 가는 것처럼 여러 벌의 옷과 화장품 파우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속옷도 평소 입던 것이 아닌 새로 산 것처럼 보이는 레이스 장식이 있는 것들을 가져갔죠. 민주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수상했습니다. 평소에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다니던 수연이 요즘은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고 샤워할 때도 화장실 선반에 올려두었죠. 민준이 근처에 있을 때는 휴대폰 화면을 보지 않다가 민준이 자리를 비우면 열심히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는 휴대폰을 더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분명했지만 민준 앞에서는 절대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죠. 알림음이 울려도 바로 확인하지 않고 민준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민준은 어느 날 밤 수연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인 수연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져가던 휴대폰을 깜빡하고 둔 것이었죠. 민준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지만 잠금 화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비밀번호를 공유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수연이 비밀번호를 바꿨고 민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왜 바꿨냐고 물었을 때 수연은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정기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억지로 확인하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수연의 태도는 더욱 명확하게 변했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수연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민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기대되는 일이 있는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죠. 평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민준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웃고 있었고 민준이 무슨 생각하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표정을 거두곤 했습니다. 반대로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좋은 시간이 끝나버린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확인한 장소, 그리고 수연의 이중적인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집에서는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주말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그 삶이 무엇인지 민주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고 민주는 곧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민주는 참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이번 주말에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죠. 더 이상 추측과 의심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 수연은 평소처럼 내일 친정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데 동행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마 일요일 저녁쯤 돌아올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내일 자신도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 것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우면서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쯤 수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는 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죠. 민주는 침대에 누운 채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수연이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청바지에 깔끔한 니트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마친 수연의 모습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딸이라기보다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챙기며 민준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했고, 민준은 잘 다녀오라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하는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에서 확인한 주소를 휴대폰에 미리 저장해 두었죠. 수연이 출발한 지 10분쯤 지난 후 민준도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시 외곽의 모텔 밀집 지역이라는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과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각오가 동시에 존재했죠. 1시간쯤 달린 후 민준은 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좁은 도로를 따라 들어가자 양쪽으로 모텔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과 주차 가능이라는 표지판들이 줄지어 있었죠. 민주는 블랙박스 기록에서 본 모텔의 외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외벽에 흰색 간판이 달린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몰며 주변을 살피던 민준이 눈에 그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준은 모텔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습니다. 차 안에서 모텔 주차장이 훤히 보였죠. 민준은 주차장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의 차였습니다. 하얀색 SUV로 뒷범퍼에 붙어 있는 스티커까지 똑같았죠. 번호판을 확인하니 틀림없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의 차 옆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차량이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차 안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모텔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모텔 2층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수연이었고 다른 한 명은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캐주얼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수연과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수연의 허리에 손을 올리자 수연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과 남자는 각자의 차량 앞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볍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자신의 차에 타고 남자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거의 동시에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와 친밀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친정에 간다던 수연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이곳에서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만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민주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모텔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은 차분했습니다. 처음 의심을 품었을 때의 혼란스러움이나 방금 목격한 직후의 충격과는 달리 지금은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주는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당장 수연을 추궁하거나 그 남자를 찾아가 따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였고, 민주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다시 연결하고 지난 2달간의 모든 주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반복되는 같은 경로와 같은 목적지,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기록까지 모든 것을 날짜별로 정리했죠. 각 날짜의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주행거리와 경로를 엑셀 파일에 입력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모텔의 주소와 검색 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늘 직접 촬영한 사진도 추가했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나란히 세워진 수연의 차와 낯선 남자의 차,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이었죠. 증거를 정리하면서 민주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했죠. 민주는 인터넷을 검색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계획적인 불륜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민준이 확보한 증거는 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2달 동안 매주 반복된 만남 같은 장소 같은 패턴, 그리고 오늘 직접 목격한 장면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내일 저녁쯤 집에 들어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죠. 수연은 민준의 저녁은 챙겨 먹었냐고 물었고, 민준은 라면 끓여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수연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냥하기까지 했죠. 그 태도가 민준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수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수연은 다녀왔다고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수고했다고 짧게 대답했죠.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틀 동안 친정에서 고생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수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자 민주는 수연의 가방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갈아입을 옷과 화장품 파우치가 들어 있었고 모텔 객실 키카드 하나가 가방 안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뒀습니다. 수연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일찍 자야겠다며 침실로 들어갔고 민주는 한참 후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연은 또다시 주말에 친정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는 이유였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더 이상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민주는 집에서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법무법인을 방문하기로 했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주말 동안 혼자 집에 있으면서 민주는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수연이 변했는지, 자신이 놓친 신호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수연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생활 중 어느 시점에서 변했을 수도 있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수연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고,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배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수연에 대한 사랑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죠. 민주는 월요일 변호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월요일 오후 민주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민주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담은 USB와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 스크린샷 그리고 주행 기록을 정리한 엑셀 파일과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달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된 만남과 같은 장소에서의 만남, 그리고 직접 목격한 사진까지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죠. 민주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 소송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통해 신원 조회가 가능하니 사진에 찍힌 번호판을 확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죠.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민주는 그 번호를 메모해뒀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신원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연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고 법적 절차만 남았을 뿐이었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연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연이 주중에 만들어둔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죠.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마쳤으며 법적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수연과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죠. 수연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고 민주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을 마주봤죠. 민주는 서재로 가서 노트북과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어디에 갔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죠. 수연은 친정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나타났고 목적지에 도착한 곳은 모텔 주차장이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다른 주의 영상들도 보여줬습니다. 모두 같은 장소였고 같은 시간대였죠.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도 함께 보여주며 이 주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에 직접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된 2대의 차량. 그리고 수연과 낯선 남자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보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죠. 민주는 이제 설명해 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죠. 7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배신하고 주말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로 덮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회사 동료라고 대답했습니다. 1년 전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선을 넘었다고 했죠. 민주는 1년이나 되었냐고 되물었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자신은 완전히 속고 있었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1년 동안 수연은 이중 생활을 해왔고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수연이 친정에 간다고 할 때마다 민주는 아내의 효심을 칭찬하기까지 했죠.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민준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너무 지쳐서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민주는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수연은 잠깐만 이야기하자며 울먹였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법적 절차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서재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수연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수연은 며칠 동안 민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민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변호사 측에서 상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의 회사 동료로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실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으면서도 1년 넘게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민주는 즉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변호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준비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가 진행되면서 민주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있었고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었죠.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상간소송을 통해 상대 남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감정적인 복수보다는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수연의 배신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결혼, 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싶었죠.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민준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그 남자와도 완전히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며 눈물로 호소했죠.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매주 주말마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배신이었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였죠. 민주는 수연에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소송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민준과 수연,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블랙박스 영상과 내비게이션 기록, 주행 기록을 정리한 자료, 그리고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측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수연 본인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혼 판결이 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주는 법정을 나서면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상간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에게 소장이 전달되었고 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 번호판과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반복적인 만남의 기록은 그의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죠. 그 남성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가정 역시 파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여겼죠. 법원은 상대 남성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민주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석 달 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준과 수연의 7년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민준은 아파트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고 수연은 최소한의 몫만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민준에게 지급되었죠. 수연은 모든 것을 잃고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떠나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민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배우자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수연이 주말마다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하며 향했던 그 길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린 파멸의 통로였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었고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었죠. 주말이 되어도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 거짓 속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죠. 수연이 주말마다 반복했던 거짓말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선택이었고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